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제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제계획 수립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5개년 경제계획을 3차례나 수립한 경험이 있는 소련은 2차 대전 이후에도 경제계획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경제계획은 1946년에, 제5차 경제계획은 1952년에, 제6차 경제계획은 1956년에 수립했습니다. 또한 1959년에 수립한 경제계획은 7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제2차 대전 직후부터 경제계획을 수립한 헝가리는 1947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1950년에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1956년에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독,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반드시 5개년 계획은 아니지만 단연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수립과 한국전쟁 참전 등의 여파로 제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1956년에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북한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1958년에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종 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만 수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활발하게 수립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제계획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경제체제에서 수립되는 경제계획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제는 사회에 보존되어 있는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자원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계획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구분됩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을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시장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주체로서 중앙계획당국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수립되는 경제계획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립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중앙계획당국이 자원 배분의 주체이기 때문에 중앙계획당국이 경제계획을 수립한 이후 당 대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행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를 반영한 행정부가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계획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계획은 사적 소유권과 시장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경제의 모든 부분을 경제계획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이나 설령 경제의 전 부문을 대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전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계획이 포괄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집행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적 소유권이 부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계획은 중앙계획당국의 생산, 분배 및 가격에 대한 명령에 의해 집행되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명령과 유인 구조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발전 수준, 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명령과 유인 구조의 역할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 발달이 낮은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의 역할이 커지고 시장이 발달할수록 유인 구조의 역할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집행 방식의 차이는 경제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전부 달랐습니다. 따라서 경제 계획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립했는데 어떤 나라는 특정 부문의 투자 계획에 한정하여 수립했고 어떤 나라는 경제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경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의 대상 기간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나 196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5개년 계획보다 더 긴 7개년 계획이나 10개년 수립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 경제 계획을 부르는 용어마다 같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용어는 경제계획이지만 이것 이외에도 설비 투자 계획, 계획, 경제 근대화 계획 등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경제 계획의 차이보다는 그들의 유사점을 고려하여 경제 계획 혹은 개발 계획으로 부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 계획은 목적이 아닙니다. 가령 경제 계획의 목표는 경제 성장률을 설정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계획의 내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 그것이 집행되어야 이 강좌는 경험을 사례로 하여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로서 강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론을 아울러서 했습니다. 첫째, 왜 한국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달성한 성과를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국제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후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후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도 정부의 역할이란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계획의 수립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경제계획은 한국만이 수립한 것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립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왜 한국에서는 경제계획이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비교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그 체제하에서 수립된 경제계획의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왜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인가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 이전의 한국의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